안녕하세요. 27회 바라바시의 링크가 우리가 사는 세상, 특히 인간과 외부의 세상에 주목했다면 오늘은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에 주목합니다. 프랙탈 기하학과 카오스 두 권을 함께 정리한 이유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이죠. 만약 둘 중 하나만 읽는다면 프랙탈과 카오스를 이해하기가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프랙탈 기하학은 수학을 중심으로 만델브로의 프랙탈이 등장하기까지의 역사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장점이고, 카오스는 물리학을 중심으로 만델브로와 로렌즈에 관한 내용이 더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는 게 장점이죠. 프랙탈 기하학에서 적은 분량이지만 미적분 관련 내용을 빼지 않은 이유는 미분을 뜻하는 도함수 그리고 편미분이라는 용어가 과학 관련 책들에서 심심찮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의 곡률로 조금 딴지를 걸긴 했지만 세계와 세상이 매끄럽고 균일하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1:1 대응함수처럼 매끄럽게 분명하고 단일한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끄럽고 균일한 물체는 실제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고, 분명하고 단일한 원인과 결과도 실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가정할 뿐입니다. 마찰이 없다고 가정한 갈릴레이의 자유낙하가 그랬고, 중력의 작용이 없다고 가정한 뉴턴의 F는 ma가 그랬으며, 처음에 속도나 운동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등속을 가정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그랬고, 나아가 경제학과 심리학과 모든 학문이 그랬고 지금도 되게 그렇습니다. 만약 뭐뭐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라는 전제조건 위에 세워진 세상인 거죠. 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고 확률 대신 정확한 값을 원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이고, 모든 걸 고려하면 해답 자체가 없는 문제를 푸는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한몫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개념 정리부터 해야겠죠. 규모의 순서로 보자면 프랙탈, 카오스, 자기조직화, 복잡계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모든 규모나 모든 비율에서 자기 유사성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 프랙탈이고, 비선형적 피드백으로 인해 결정론적인 시스템 속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준주기적 행동이 카오스이며, 프랙탈과 카오스의 협업을 통해 자연 발생적으로 질서가 또는 생명이 창발하는 것이 자기조직화이고, 거기에 주변 환경의 변화와 그것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유기체의 적응성까지 추가된 전체 시스템이 복잡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실제 세계는 어느 것을 보아도 직선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곡선, 즉 울퉁불퉁하고 주름지고 휘고 불규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 속엔 놀랍게도 자기 유사성이라는 원리가 무한히 반복되어 있죠. 그래서 프랙탈은 유한한 면적 속에 무한한 길이를, 또는 유한한 표면 속에 무한한 표면적을 집어넣을 수 있는 차원의 마술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은 보통 0차원의 점, 1차원의 직선, 2차원의 평면, 3차원의 공간, 이렇게 4개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건 완전히 분리된 양의 정수, 그러니까 자연수를 우리 두뇌가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착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가령 2개의 자연수 2와 3 사이에는 소수로 표현될 수 있는 수많은 분수가 존재하지만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고 확률 대신 정확한 값을 선호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할 뿐이기 때문이죠. 가장 간단한 예로 여러분의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나요? 163.2cm나 53.4kg처럼 정확히 자연수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단순화하기 위해 반올림하거나 버릴 뿐이죠. 속도도 그렇고요. 이렇듯 단순화시킨 매끄럽고 추상적인 세계가 자연수의 영역 또는 차원이라면 실제 세계를 이루고 있는 건 분수의 영역 또는 차원입니다. 단순화시킨 매끄럽고 추상적인 세계를 다루는 게 기존의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면 실제 세계를 다루는 게 프랙탈 기하학이고요. 그래서 분수의 영역 또는 차원을 프랙탈 영역 또는 프랙탈 차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프랙탈 기하학에서는 축구공을 예로 들어 설명했고요. 그리고 분수는 무한히 쪼개질 수, 즉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랙탈을 무한을 보는 새로운 방법이라고도 말하는 거고요. 프랙탈 뒤에는 보통 기하학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기호와 문자와 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게 대수학이고, 공간상에서 도형을 다루는 게 기하학입니다. 나무 껍질과 가지와 잎사귀, 구름, 산, 해안선,
테니스공 두세 개의 부피 속에 테니스장만한 면적이 빽빽하게 말려있는 인간의 폐와 순환계, 혈관, 단백질을 비롯한 세포와 뇌의 표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표면, 뉴런의 구조, 얼음 결정, 눈송이, 산불이나 전염병이나 자성의 확산, 심장의 박동수,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 동물의 울음소리, 인간의 모든 음악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무기물과 유기물을 가리지 않고 프랙탈은 실제 세계의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보통은 여러 프랙탈 차원을 갖는 부분들이 조화를 이뤄 하나의 개체를 이루며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의 신체 구조 및 집단 행동과 시기도 프랙탈적이죠. 전체 집단에서부터 개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와 모든 비율에서 자기 유사성을 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프랙탈이라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세포 구조의 프랙탈 차원이 너무 높다면 그것은 곧 그 세포가 암세포로 전환될 거라는 신호가 됩니다. 유한한 면적 속에 무한한 길이를 또는 유한한 표면 속에 무한한 표면적을 집어넣을 수 있는 차원의 마술사가 프랙탈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복잡한 데이터를 압축해서 주고받고 저장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개발에, 그리고 진동을 최소화해서 최대의 강도를 얻고자 할 때 프랙탈이 활용됩니다. 기상현상, 전염병의 확산, 세포의 대사작용, 곤충과 조류의 개체수 변화, 문명의 흥망성쇠, 신경자극의 전파 경로, 음향의 피드백,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 지진, 마찰 등 다양한 영향으로 대기나 물이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불규칙하게 불거나 흐르는 난류, 내뿜은 담배 연기 등 질서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현상들에 관한 관심이 컴퓨터의 발전과 프랙탈의 등장과 맞물려 탄생한 게 카오스 이론입니다. 카오스는 결정론적 비선형 동역학계 중에서 피드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한 준주기적 행동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결정론적이란 해당 계를 지배하는 규칙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비선형은 직선이 아니라 2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처럼 수많은 요소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그래프상에서 다양한 곡선으로 표현되는 복잡한 구조라는 뜻이며, 동역항은 시간에 따라 그 값이 변한다는 의미이고, 자기의 꼬리를 물고 있는 고대의 밤 오우로보로스처럼 산출된 결과물이 다시 입력값이 되는 게 피드백이죠. 쉽게 말해서 피드백이 작동하는 결정론적 비선형 동역학계인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주,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분야의 작동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행성의 자전이나 공전 또는 물체의 운동처럼 뉴턴 역학,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으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질서인 주기적 행동과 기체 분자의 움직임이나 원자 이하 크기 입자들의 움직임처럼 통계 역학이나 양자 역학을 적용해야 하는 완전한 무질서인 비주기적 행동, 그리고 이 둘의 중간 지점을 가리키는 준주기적 행동이죠. 그런데 준주기적 행동 중에서도 어떤 개들은 시간의 변화가 또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값이 초기 조건의 거듭 제곱, 즉 지수적으로 매우 민감해서 전체 개의 성질이 완전히 변하곤 합니다. 그것을 보고 불안정하다고 말하는 거고요. 만약 시스템이 또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체들이 갑자기 규칙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시스템은 즉시 작동을 멈출 테고 어떤 연구도 필요 없을 겁니다. 26회 이머전스에서 언급했듯이 규칙이 없는 게임은 게임이 아니죠. 우리가 게임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게임에는 간단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근거해서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프랙탈과 카오스 역시 이런 규칙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결정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2 더하기 3은 5이고 2 곱하기 3은 6이죠. 순서를 3 더하기 2나 3 곱하기 2로 바꿔도 결과는 똑같고요. 이것이 직선의 모습인 선형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삼모사처럼 He loves you와 You love him이 다르죠. 순서 또는 배열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초래됩니다. 7시간은 자야 피곤이 풀리지만 저녁이나 새벽 몇 시에 자느냐에 따라 피곤이 풀리는 시간의 총량은 크게 바뀌죠. 이것이 실제 세계를 비선형계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양성과 음성 두 가지의 피드백이죠. 피드백이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전체 개 내의 모든 구성 요소가 비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요동치는 비선형 동역학계가 카오스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피드백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산출된 결과가 시스템의 작동을 촉진하는 게 양성 피드백, 즉 바로 데모김이고, 산출된 결과가 입력의 양을 줄이거나 시스템의 작동을 억제하는 게 음성 피드백, 즉 거꾸로 데모김이죠. 경제학 용어로 말하자면 양성 피드백은 수학 체증이고 음성 피드백은 수학 체감입니다. 경제학의 공급과 수요 역시 피드백이고요. 다윈이 큰 빚을 졌다고 말했고,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말로 유명한 멜서스의 인구론은 음성 피드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결함입니다. 현실에서는 인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것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인구 증가가 감소하죠. 음성 피드백의 자동 조절 과정이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서와 무질서, 안정과 해체, 부족과 과잉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전체계가 머무는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카오스의 가장자리라고 부르고요. 태양과 행성들의 움직임이나 심장 박동수도 준주기,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일정한 값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은 카오스의 가장자리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물의 활동 역시 수많은 음성 피드백에 기반을 두고 있고, 기상현상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증가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식물의 생장이 촉진되지만 그로 인한 식물의 활동으로 다시 이산화탄소의 소비가 늘면서 지구온난화의 진행을 늦추는 음성 피드백으로 작용하죠. 에어컨의 온도 조절 장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푸엔카레가 입증한 삼체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인 비선형 피드백이 카오스 발생의 본질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카오스와 복잡계를 동의어처럼 사용하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이런 카오스 이론을 바탕으로 그런 카오스적인 행동의 결과와 원인에 초점을 맞춰 현실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에 탄생한 분야가 복잡성 과학입니다. 단순성에서 발생하는 복잡성 또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전체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은 이것과 저것의 구분 없이 모든 것이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프랙탈과 카오스를 각각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프랙탈은 부분 속에 전체가 들어있다는 것이고 카오스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의 본 모습은 프랙탈 차원이고 그런 모든 개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카오스라서 프랙탈과 카오스는 함께 거론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때려야 뗄 수 없는 프랙탈과 카오스의 불가분 관계를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서로를 비추는 수많은 구슬이 얽혀있는 힌두교의 인드라망이나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도 우주 만물이 들어있다는 화엄경의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유태우에 의해 1971년에 체계화된 우리나라의 고려수지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주가 대우주라면 그 속에 인간은 소우주라는 카오스 이론을 바탕으로 인체의 모든 부분이 손바닥 안에 그리고 발바닥에도 모두 들어있다는 프랙탈을 말하죠. 놀랍게도 정말 효과가 있고요. 효과야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논외로 치더라도 세포 하나에 더 들어가 DNA에 인체의 모든 부분이 들어있다는 유전공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의 삶에서 과유불급, 그러니까 중용은 진리이고 그것은 카오스의 가장자리이자 두 자연수 사이의 틈을 메꿔주듯 이것과 저것 또는 극단과 극단의 틈을 메꿔주는 프랙탈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소리와 음악과 건축에서의 F분의 1 잡음이죠. 다수의 예측 가능성 속의 소수의 예측 불가능성, 다수의 예측 가능한 화음 속의 소수의 예측 불가능한 변조, 대부분 지루한 일상 속의 몇 번의 신선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이 생긴 도심 속 아파트들을 보면 지겹고 우울해지죠. 프랙탈적인 속성인 F분의 1 잡음이 없거나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조의 횟수는 소리 자체의 주파수에 반비례하죠. 큰 변동 없이 잔잔히 부드럽게 이어지는 발라드에서는 조금 더 많이, 큰 변동이 조금 많은 락이나 메탈에서는 조금 더 적게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과도한 연관성을 지녀서 완전히 예측 가능한 질서인 갈색 잡음과 조금의 연관성도 없어서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무질서인 백색 잡음 사이에서 또는 몸 전체를 꽁꽁 가린 옷과 모두 노출한 누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거죠. 이것이 음악의 본질이자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름다움의 본질입니다. 게임은 간단한 규칙에 근거해서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뉴턴의 운동 법칙은 단 3개의 기호로 거의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매우 복잡해 보이는 문제는 거꾸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빠르게 판단해서 과감하게 처리하는 반면 매우 기본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 하나하나에는 신중히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수십 년 우정과 부부의 인연, 심지어 피로 맺어진 가족 관계조차도 한낱 작은 것으로 치부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깨지는 일이 너무 자주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삶, 그리고 우리의 두뇌와 행동은 초기 조건, 즉 매우 사소한 거에 민감한 복잡계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들도 특정 기준에 따라 차례대로 일어나지 않고 유동적이고 유연하며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기에 어떤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예측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점과 운명은 지나온 과거는 이미 확정된 것이기에 잘 맞춘다 해도 앞으로의 미래는 불확정적이기에 전혀 맞출 수 없습니다. 만약 미래와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에서 기계나 로봇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그건 살고 싶은 모든 희망을 꺾어버리는 매우 슬픈 일이 될 테니까요. 이제 프랙탈과 카오스 이론의 전체적인 발전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죠. 먼저 프랙탈의 발전 과정을 보면 바이어 슈트라스가 1861년 우연히 최초의 프랙탈을 발견한 이래 1883년 그의 제자인 칸토어가 칸토어 집합을, 1904년 코흐가 코흐 곡선을, 1915년 시에르핀스키가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을 발견했고 1918년 하우스도르프는 분수 차원, 즉 프랙탈 차원인 하우스도르프 차원을 통해 프랙탈 차원을 계산했죠. 그 결과 칸토어 집합의 프랙탈 차원은 0.63이고 코흐 곡선의 프랙탈 차원은 1.16이며 구름의 프랙탈 차원은 1.35이고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의 프랙탈 차원은 1.59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오스의 발전 과정을 보면 1838년 개체수의 증감과 안정된 평형 상태와의 관계를 공식화한 베르힐스트의 로지스틱 방정식 이후 1900년 베나드가 액체의 대류 실험을 통해 자기조직화 사례를, 1925년 가장 큰 수의 집합인 복소수 규모에서 줄리아가 모든 점을 끌어당기는 끌개가 있는 줄리아 집합을, 그리고 파투가 모든 점을 밀어내는 밀개가 있는 파투 집합을, 그리고 1963년 로렌즈가 물레방아 실험을 통해 나비 모양의 로렌즈 끌개를 발견했습니다. 1971년 류엘에 의해 로렌즈 끌개는 이상한 또는 야릇한 또는 기이한 끌개로 불리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1972년 로렌즈는 나비 효과를 발표했고요. 정확하게 0.506127을 입력했어야 했는데 간단하게 0.506만 입력했을 때 로렌즈의 눈앞에 갑자기 한 마리의 나비가 날개짓하고 있었던 겁니다. 1000분의 1보다도 작은 초기 조건의 미세한 변화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한 거죠. 로지스틱 방정식을 이용해서 가상의 연못에 사는 가상의 물고기의 개체수를 연구하던 메이가 전체계의 민감성, 즉 증가율을 3.1로 약간 높이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정적이던 하나의 궤도가 약 15번째 값부터 둘로 갈라지면서 2년을 주기로 두 값 사이를 진동하는 주기배가 붕괴를 보인 거죠. 증가율을 3.5로 바꾸자 약 15번째 값부터 두 궤도가 또다시 각각 둘로, 그래서 총 4개로 갈라지면서 4년을 주기로 4값 사이를 진동했고요. 증가율을 높일수록 개체수 변화의 사이클은 8, 16, 32처럼 2의 거듭 제곱으로 급속히 증가해 카오스적으로, 그러니까 새카맣게 표시되는 주기배가 폭포의 모습을 띄었고, 그럴수록 분기점들 사이의 거리는 한없이 가까워지다가 마침내 하나의 점인 끌개로 수렴되었죠. 1975년 파이겐바움이 모든 카오스적인 현상에서 분기점들 사이의 비율은 파이겐바움 상수라고 불리는 4.669라는 값을 향해 빠르게 수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카오스가 비선형 피드백계의 보편적인 성질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주기 3은 카오스를 포함한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카오스 이론이 탄생했죠. 그리고 1963년부터 프랙탈에 사로잡힌 만델브로가 1977년 프랙탈, 형태, 우연, 차원에서 프랙탈 차원이 1.5인 만델브로 집합을 통해서 후에 그것의 확장 전면 개정판인 자연의 프랙탈 기하학을 통해서 프랙탈과 카오스를 종합했는데, 이것은 마치 진화생물학의 중요한 모든 법칙과 공식이 완료되고 1, 2년 후인 1976년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진화생물학의 모든 내용을 종합한 것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시기도 거의 같고요.
로렌츠 끌개, 그러니까 이상한 끌개는 모든 카오스적 움직임이 수렴되는 하나의 유한한 지점인 동시에 거꾸로 모든 카오스적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무한의 성질도 띱니다. 즉 프랙탈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정한 개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에너지의 양이 규칙적, 그러니까 선형적이면 엔트로피가 최대에 달해 개체들의 모든 특성이 사라지고 획일화되는 평형 상태에 가까워지고, 불규칙적, 그러니까 비선형적이면 개체들의 특성과 질서가 생기는 비평형 상태가 됩니다. 프리고지는 자기조직화를 가진 개는 열린 개이고, 평형에서 멀리 떨어진 조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구조, 그러니까 질서에 이를 수 있고 그 구조를 반복할 수 있으며 모든 구성 요소가 비선형 피드백의 특성을 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이고 시간 종속적인 비가역적 과정이야말로 질서의 기원이라고 덧붙였죠. 이것이 복잡성 과학의 시작이자 그의 주저인 혼돈으로부터의 질서의 핵심입니다. 우주가 시작되던 순간부터 약간의 비대칭성이 대칭성 속에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었다는 러시아 핵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의 예측처럼 복잡계이며 카오스적인 자연과 우주는 그 내부 깊은 곳에 질서를 품고 있으며 그 질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갑자기 실제 세계로 떠오릅니다. 하위 수준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전혀 새로운 성질이 상위 수준에서 갑자기 출현하는 건데, 그런 창발성이 경제, 주식, 증권, 도시, 기후, 생명 등 질서와 무질서 사이의 상태를 다루는 복잡계의 특성이자 핵심이죠. 그리고 창발성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자기조직화 능력이고요. 미국 사회학자 찰스 페로는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에서 현대 거의 모든 시스템의 속성을 복잡성과 긴밀한 상호연관성으로 규정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나 우주계획 같은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단 몇 가지의 장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키기만 해도 시스템의 특정 임계값을 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전송의 잡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만델브루의 결론처럼 페로 역시 그런 일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합니다. 효율적인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해놓으면 어떨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재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고 대신 시스템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죠. 기계와 전자 시스템의 이런 속성상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사고를 페로는 안전사고라는 말과 비슷하게 정상적인 사고라고 부르고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천국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악과 결함과 불공평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거죠. 요즘 특히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한 우리나라는 편식이 너무 심합니다. 이과생들은 의대나 유전공학이나 컴퓨터공학만을 선호하고 문과생들은 경영학이나 방송 관련 매스미디어학만을 선호하죠. 기초학문은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가시적인 유용성은 거의 없다는 이유로 찬밥 신세입니다. 지금처럼 자연환경과 인위적인 환경 모두에서 삶이 힘겨워진 이유는 오로지 실용성만이 유일한 가치라고 맹신한 결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 약을 먹으면 간단한 걸 왜 굳이 몇 달 동안 힘들여 운동하는 걸까요? 실용성이나 가시적이고 빠른 결과보다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죠.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랙탈과 카오스와 복잡성 과학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그것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느냐고 묻는 건데, 전선과 자석을 가지고 노는 게 무슨 쓸모가 있느냐는 질문에 새로 태어난 갓난아기는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라고 대답한 패러데이의 말로 오늘 시간을 맺어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